알면 당신도 법대라. 화려한 봄날 이런 노래로 문을 열고 싶어집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예, 아름다운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빠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청춘에게 꿈을 주는 법고수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각오를 반복하는 청춘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성역 없는 방송인 이성혁입니다. 이야. 노래까지 잘하네요. 너무 잘합니까? 아니 나는 오늘 내가 부른 노래는 처음 부르는 거예요.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어려워. 네, 사실 좀 오래된 노래예요. 아, 그런가요? 오래된 노래. 근데 거기는 그래도 밝은 노래인데 네. 언젠간가 이것도 옛날 노래인데 사실 맞아요. 리메이크 하긴 했지만 아,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청춘인가 봐요. 청춘에 청춘이에요. 관련된 청춘. 노래를. 예, 청춘 생각나요? 저는 20대, 예. 30대, 네. 전 지금까지도 사실은 매 순간 네. 굉장히 이제 재밌게 그 순간을 즐기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군요. 네, 사실은 뭐 하나 내가 안 한 게 쉬면은 없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거 없죠. 전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회 없이 산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요. 네. 예. 저 물어보세요. 언제로 좀 돌아가고 돌아오고 싶으세요? 예, 저도 안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예전 대학 시절 캠퍼스 라이프가 약간 떠오르긴 해요. 맞아요. 예, 20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추억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제가 지금 캠퍼스 라이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네. 그만큼 약간의 낭만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청춘들, 네.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요, 캠퍼스 라이프라는 단어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엽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기살리는 법안들이 뭐가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 좀 오늘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제법 나오고 있는 편인가요? 네, 제법 좀 나왔습니다. 네, 여야 불문하고 청년 관련법들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이겠죠. 네. 청년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돼서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청년 고용을 하도록 하는 제도, 청년 고용 의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직원의 몇 프로는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그런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공공기관이나 이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 것이고요. 네, 현행법의 이 유효 기간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고용노동부가 작년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 현행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니까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445곳 중에 86.5%인 385개 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고요. 고용부는 이행하지 못한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이 포함된 60개 공공기관 명단도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바람직하긴 한데, 근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원이 닿자면 어떡해? 못 뽑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이 정한 법정 정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지키려면 정원의 이 3% 이상 결혼이 매년 발생해야 그만큼 청년을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그 인원이 3% 미만이면은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 다는 아니겠지만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정원을 계속 늘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청년 고용하자고 해고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법이든 후속 조치 법안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네네. 또 개정안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방송이 나오는 법을 족족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태랑 법 주제는 뭐죠? 네, 청년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의 법 주제는 청년들이 뛰고 나는 세상을 위해.
청년 사다리법입니다. 아, 청년 사다리법. 이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확 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청년들이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계실까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금 지원이라든지 어떤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실제 청년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해야 된다. 청년들이 그런 어떤 신용이나 자산이나 담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월세 지원 제도라든지 집을 구매할 수 있다든지 혹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사다리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천에 용은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개천의 용이 국회에 있습니다. 소위 흑수저로 불리는 20대 청년이 결국에는 30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것도 지역구 선거로 당당하게 말이죠. 자, 국회 대표 청년 의원 장경태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소개가 너무 대놓고 했나요? 네, 왜냐면 요즘에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청년들의 롤 모델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이 평당원부터 자원봉사자로 시작했거든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사원 출신 임원은 많은데 왜 평당원 출신 국회의원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서 입성하게 됐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구력을 보기에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7선급이라고 7선 초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원로네요, 원로. 네. 지방선거 4번, 총선 4번, 대선 4번 해봤다라는 30대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선거 경험 많은 네. 분들이 없는데 대부분 저는 밑바닥에서 선거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경험한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주든지 간에 열심히 마당새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젊기에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일, 아니면은 또 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장 의원님은 국회 들어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계시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네. 당연히 하고 있고요. 네. 하기 싫은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프로필에도 나왔지만 예. 당내에서의 역할이 엄청나세요. 그러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비롯해서 필수노동자 보호 TF위원, 소확행 특별위원회 위원,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등 이게 이제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법태랑에 눌러 앉고 싶은 저처럼 욕심이 많은 겁니까? 아마도 제가 일을 하나 맡기면 제가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반 정도까지는 반타작은 해오기 때문에 또 겨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소위 현재 정치권에서 금기시 되었던 의제들도 많이 거론도 하고 또 혁신안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과연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되는 게 또 어찌되었건 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장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지만 네. 그 20살에 대학에 입학하셨잖아요. 네. 근데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아르바이트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다 할 정도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선원수첩도 발급받아서 배도 타보고요. 뭐 막노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이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은 3시간 듣는데 아르바이트는 8시간 하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미 삼아 대학에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뭐 4년 내내 이어졌죠. 네. 학비를 좀 벌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셨을 텐데 그때 경험이 사실은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뭐 다 하나하나가 다 제가 뭐 어떤 선거 기획을 하든지 혹은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네. 국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대학을 원래 포기하고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예.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네네. 막상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가야 되기도 하고 제가 또 더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학교를 찾아서 서울시립대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시립대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거든요. 예, 예.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누군가가 좀 나라가 좀 뭔가 예. 보장을 해주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네네네. 좀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혹은 좀 이 학자금 유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학생회장, 총학생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뭐 경로를 통해서 이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소리를 내면은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아예 그냥 아예 나서서 법을 바꾸든지 도움을 주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네. 정치를 열심히 하게 되셨군요. 그래서 예. 제가 2010년에 서울시원 비례 네. 후보로 나가서 네. 서울 지역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가 제 대표 공약이었고 그 1년 뒤에 제가 이제 목요긴 하지만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런 대의를 세워서 현실 장치로 네. 들어오셨는데 네.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만 해도 순수 개인 재산은 1,000만 원이라고 이제 오픈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기까지 당 생활만 15년, 무려 15년을 하셨는데 이게 살림살이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안 됐습니까? 일단 정당 활동을 하시면 월급을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정당 활동을 하시면 정규직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청년 정치인들이 육성되거나 이제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롤단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막상 선거 때 출마하려고 보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난하지만 꿈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뭐 재산이 크고 적고는 제가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자격 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이제 사실은 정치인 같으십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좀 어떤 모습이었을지 좀 궁금해요. 정말 자유 화면에 나가진 않으신 거죠? 저희 흑역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어찌되었건 제가 뭐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보시고 제 뭐 농이지만 네. 제가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정말 전혀 아닌데. 너무 굉장히 지금 뭐 부티나게 생기셨어요. 솔직히 이런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학생 시절 그러면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니잖아요. 네, 패션 테러리스트죠. 자,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남다른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청년들의 마음을 참 잘 다독여주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십니다.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로 요약하기 쉽지 않지만 최소 어렵죠. 7가지다. 네, 어렵죠. 뭐 청년, 뭐 일자리, 네네. 주거, 네네. 보육, 부채, 창업, 교육, 사회안전망. 네.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으로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있었죠. 네네네네. 지금은 자식의 소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부모의 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수저계급론이 나오는데 저도 지방 학생으로서 이렇게 서울 왔을 때 저의 계급은 처음 시작부터 자취생, 반지하, 고시원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친구들에 비해서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교육적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네. 물론 이건 서울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다양한 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각각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이라 보고요. 다양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아, 의원님 국회에서 어느덧 활동하신 지가 지금 2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입법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됐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1호 법안은 공직선거법이었잖아요. 저는 사다리법 시리즈로 발의하고 있는데요. 청년 정치 사다리법, 주거 사다리법, 창업 사다리법, 금융 사다리법, 모병제 사다리법 뭐 등등 쭉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혹시 뭐 그냥 농입니다. 사다리 타기 네. 그건 아니시고. 제가 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누가 좀 사다리만 놔줬어도 조금 더 편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제1호 법안이 청년 정치 사다리법이었는데요. 이제 정치자원법 개정안이었는데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통 뭐 선거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저는 국회의원 후보였기 때문에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아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년 후보들은 네네. 온전히 빚을 지던지 본인의 돈으로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0년에 12월에 통과된 정치자원법 개정안에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그 법은 통과돼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즉시 시행이 되고요. 네.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 등도 이제 청년 후보자를 많이 공천한 정당일수록 이제 국고보조금에 지원이 나가서 또 그 청년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이제 정치 사다리법이 있고요. 또 창업 사다리, 주거 사다리, 금융 사다리 등등이 있습니다. 무슨 엄청 의미인지는 많아요. 이해가 네. 되네요. 예. 그렇죠. 청년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법안으로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네. 너무 필요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의원님과 뗄래야 뗄 수 그러니까. 없는 그 사다리법을 아주 그냥 샅샅이 파헤쳐볼 예. 것 같아요. 오늘 사다리를 그냥 다 한번 타보자고요. 머리에 가딘이 됐어요. 네. 장원님의 의정활동은 첫째도 청년, 둘째도 청년. 뭐 머릿속에는 청년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법태랑 법 주제가 아주 풍성해질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성혁 씨, 차나 준비됐죠? 바로 준비가 됐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의 청년이 뛰고 나는 세상을 위한 청년 사다리법 그 첫 번째 법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의 패기로 경제를 혁신하라. 청년 창업 사다리법입니다. 네. 이 청년들이 네. 청년 창업을 할 경우엔 보통 기업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네. 기업을 만들어서 자산과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렵고요. 네. 또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그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 청년 기업에 대한 정의도 청년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업지원특별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법, 소상공인지원법에 청년 기업의 정의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어떤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또 유통 과정과 네. 온 정부에서 이 공공구매의 몇 %를 할당한다든지 청년 기업에 대한 수익 계약을 몇 % 한다든지 실제 청년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그 예전에도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을 보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창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 창업이라는 거하고 스타트업하고는 이제 어떤 그 창업 주체의 나이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스타트업은 대부분 다 이제 기술 창업 예, 위주로 예, 되어 예. 있고요. 청년 창업은 꼭 기술이 없어도 네, 네. 예를 들면 꼭 뭐 IT 기업만이 뭐 창업의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요식업일 수 있고요. 뭐 유통, 배달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네요. 네. 오, 예. 자, 현재 우리나라 청년 창업 수라든지 현황이 어떤지 이건 이성혁 씨가 좀 짚어주시면 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청년 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청년 창업 기업 수는 51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기술 창업 수 역시 9만 개로 예.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미국 포브스가 선정하는 청년 글로벌 리더 중 한국 스타트업이 2021년 15개가 선정되는 등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취업준비생의 창업 고려 비율 역시 35.5%로 1년 전에 창업 고려 수준인 20.0%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이란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창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방안들도 좀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청년 창업의 수는 현재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기준으로 49만여 개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폐업 기업은 24만 개. 그러니까 정말 창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경영 조건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계속 이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겠다, 창업 많이 하라고 하지만 네네네. 막상 이 창업이라는 게 어찌됐건 인생을 건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안전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네, 네. 매우 어려운 청년 기업가들의 현실이 예. 지금 현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고자 이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청년 기업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는 것이 조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정의가 되었나요? 아까 저 이제 나이도 좀 물어봤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예. 뭐 지금 현행법상 청년 관련된 네. 법안은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는데요. 청년기본법은 만 34세 이하,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만 39세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행 이 청년기업에 대한 정의는 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타이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중소기업 중에서 청년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타이트하지 않게 좀 범위를 넓게 했다라고 했지만 어느새 저는 이 범위에서 한참 벗어나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기득권이세요. 충분히 제가 무슨 기득권이에요? 충분히 기득권이세요. 장의원님은 여기 들어가는 거 알아요? 아유 장 의원님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네, 저는 만 38세입니다. 50대가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청년 기업에 대한 정의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하나의 기준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 창업 지원법의 핵심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진짜. 이 여성 기업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 여성 기업은 뭐 공공구매의 몇 % 할당, 네네. 또 수익계약의 이 5천만 원 이하 가능한데요. 예. 그런 기준들도 함께 청년 기업들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청년 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이나 제공하는 용역, 또 수행하는 공사의 어떤 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가와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청년 기업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또 이 청년 경제인의 이익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청년 경제인 협회 등을 설립해서 단체 소속원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도 했고요. 또 이 중소벤처기업 장관에게 기업이 청년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고 나서는 또 청년 기업으로서 지원도 받고 지정도 받고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처음 시작부터 출발선이 다르니까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제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청년 창업에 있어서 뭐니 중요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금이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도 중소기업 예. 창업을 할 때 자금 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창업자금 우선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이 단순하게 중소기업의 전체 대상보다 네. 청년 기업에 한해서 좀 더 보다 더 한 50%에서 좀 더 상향해서 조치해서 네. 자금 지원과 또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담보 대출이나 가능성 뭐 신용 대출이 많은데 예. 청년 기업들이 대부분 이 연역이 오래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이 없잖아요. 뭐 신용이 오래 예. 쌓일 리도 예. 없고 담보가 클 그렇죠. 일도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청년 기업은 따로 좀 분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제도들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창업을 한 다음에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가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아주 공정하게 이제 경쟁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들어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안을 좀 발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법이 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장경태 의원님의 청년이 뛰고 나는 세상을 위해 청년 사다리법 두 번째 법안은요. 네. 청년 신용에 왜 담보가 필요하죠? 청년 금융 사다리법입니다. 담보는 필요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 좀 앞에서 이제 살짝 네.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듯해 보이는 법입니다. 예, 어떤 고민에서 이건 시작된 법안인가요? 특히 이 청년 관련된 어떤 금융 사다리가 네. 대부분 다 소위 FM 장학금이라고 하죠. 파더 머더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여러 이 부모 세대로부터 도움받거나 지원받지 않으면 네네. 금융 어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대출을 받는다 해도 기본적인 어떤 이 경제활동에 이 축적된 어떤 연역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信用도도 낮고 네. 또 실제 자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맞아요. 실제 지금은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좀 여러 가지 제도가 예. 되면서 되면서 예. 작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조금 예. 뭐 풀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학자금 외의 대출인 거죠? 그렇죠. 뭐 생활비일 수도 예. 있고 혹은 또 뭐 이 전세자금 대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예,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신용이나 자산이나 담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권이나 이런 대출을 받는 데에 매우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법이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 좀 필요할 때, 그죠? 대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성혁 씨가 우리 청년들의 현재 부채율이 어느 정도인지 네. 조사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 9월 24일에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2030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12.8%였고요. 전체 가계부채에서 2030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분기 26.9%, 2020년 2분기 26.0%로 0.9% 증가했습니다. 너무나 높아. 청년층 가계 부채가 네. 정말 네, 좀 심각한 심각합니다.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 청년 금융 사다리법이 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신용 보증서를 제공한다는 건데 형제 간에도 보증은 서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을 깨고 국가가 나서서 청년에게 보증을 서준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때 학생처에 갔더니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아니 집이 어려워져서 학자금 대출 받으러 오지 제가 뭐 소위 파더머더 자금 받았으면 그렇죠. 학자금 대출 받겠어요. 그런데 정말 최소한 제가 돈을 떼어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혹은 취업할 때까지 제가 경제활동 할 때까지만 좀 나라가 좀 제공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꼭 부모님이 아닌 정부가 좀 이 안전망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이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 대출만큼은 이 정도의 여러 담보나 신용보다는 이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담보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청년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제 기준이라는 게 마련이 돼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법안에 혹시 명시를 하셨나요? 충분히 교육을 받고 네.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또 네.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하고요. 충분히 네. 정말 성실하게 교육받고 성실히 면접에 응하고 또 그 과정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청년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소액의 실생활에 필요한 이 금융 대출 정도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면접 이런 절차는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삼촌이 와서 야 너 이거 받을 수 있대 좀 너 이름으로 좀 받아줘 이러면 큰일 그리고 나잖아요. 삼촌이 그냥 자기가 가져가. 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악용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예. 어느 정도가 뭐 내가 기간이 있는지 갚을 수 있는 대출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본인이 다 체크하고 살필 수 있는 정도의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이수를 해야 청년 금융 대출을 뭐 받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자금 사용처라든지 그렇죠. 앞으로 조달 계획이라든지 예. 상환 계획 예. 등도 함께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니까 이 청년금융사다리법으로 의원님이 지금 이 법안 말고도 진짜 많은 또 여러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청년세법도 이 같은 맥락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사회적 여건 개선에 필요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세를 부과한다든지요. 또 이 청년 신협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신용협동조합 등의 설치 규정을 청년 세대에게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네네네. 이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전 정권에서도 네네. 청년 자금에 대한 여러 네네.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년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신보의 설치 그리고 여러 협동조합의 설치 그리고 실제 이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세의 설치 등이
현재 함께 패키지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말을 줄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네. 청신보. 아, 신보 기본데 네. 앞에 청자가 붙으니까 네. 약간 청신호 같은 느낌이 아, 드네요. 느낌이. 청신보. 네, 청신보. 네. 괜찮네요. 예. 네. 자, 아무튼 이 청년금융사다리법도 처음 이 사회에 발을 들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꿈을 펼치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사다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의 청년 사다리법 세 번째 네. 법안은요. 청년 주거는 소득순이 아니에요. 청년 주거 사다리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현실적인 법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청년들도 집을 갖고 싶을 거 아닙니까?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법이네요. 그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최저시급을 어기면 네. 불법이지만 최저주거 기준을 어기면 불법이 아닙니다. 최저주거 기준은 14제곱미터 1인 기준 4.4평 정도 되는데요. 예. 이 4평도 안 되는 주거 여건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리고 그 열악한 주거 여건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실제 이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청년 주거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든지 혹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사다리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아유, 진짜로 그 청년들이 이제 뭐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뭐 취직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주거비가 좀 열악하면 그 고시원에서 네. 거주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은요, 한 평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누우면 끝나요. 네, 진짜 딱 들어가면은 네.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진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침대에 그냥 조그만 책상 하나 있고 끝인 경우 많아요. 창문도 없어요. 네. 저는 살아봤습니다. 아, 정말요? 살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는 몰랐어요. 예, 주거에 대해서는 이게 기준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좀 내몰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번뜩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쭙고 싶네요.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택 소유 비율은 어때요? 낮죠? 네, 일단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 56.1%입니다. 예. 30세 미만이 10.5%, 30대가 40.2%, 40대가 59.3%, 50대가 63.6%, 60세 이상이 67.6%였습니다. 30세 미만이 굉장히 낮네. 네. 2019년도 주거 실태 결과에서는 국민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청년층의 9%, 신혼부부의 3.4%,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낮은 주거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법안에 공을 좀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 네, 청년 주거 사다리법으로 불리는 이 청년 주거 안정 특별법, 이 특별법에는 핵심 내용이 뭐죠? 일단 이 주거안정법은 5년간의 한시법인데요. 여러 지금 주택과 관련된 이 부동산 주요 정책이 공급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 금리에 대한 부분 우대, 또 소득 기준에 대한 완화, LTV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 또 공급할 때 뭐 특공에 대한 이 우선권. 지원 자격도 네. 뭐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네. 등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는 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청년이 내 집도 없는데 재건축을 바라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공공분양 주택을 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에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좀 선택권을 먼저 좀 주겠다. 예, 이런 이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은 정확히 이제 무주택 청년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생애 첫 주택이거나 생애 첫 네, 주택. 생애 첫 주택이거나 주택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청년은 해당하기 좀 어렵겠죠. 네. 어찌 보면 그건 굉장히 공평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제가 보니까 이 무주택 청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 혼인 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사람, 뭐 주택 취득일 혹은 주택 임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혼인 예정인 사람, 되게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공 분양 주택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혹시 세금 혜택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그 부분도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소득 기준으로 이 지원을 하는데요. 네. 연소득 기준에서도 30%를 상향한다든지 금리 기준에서도 20%를 추가 감면한다든지 그러니까 더 지원하고 덜 걷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뭐 과열지구 같은 경우 LTV 20% 우대를 한다든지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30% 우대를 한다든지 LTV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뭐 종부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경태 의원님과 함께 청년 얘기만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1년 한 3, 4개월 이 방송을 하면서 청년 얘기만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있었나? 처음이에요. 돌이켜보니까 네. 없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또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법들 외에 혹시 또 필요한 사다리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80년대는 1차 산업 비중이 60% 이상이었고 네네. 지금은 3차 산업 비중이 60% 이상 넘어가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안전망, 소위 4대 보험 체계는 모두 1차 산업 위주, 전통적인 아직도?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짜여져 있는데 현재 2030 세대는 대부분 다 3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 특권 노동자,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사회안전망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 사다리, 또 보육 사다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아이가 출생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많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남성은 없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서로 이 육아의 어떤 남녀 평등의 또 실현도 매우 중요하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가 많아서 저도 지금 이 법이 이미 한 2년 가까이 된 법들이라서 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리즈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지금. 네, 보니까. 예. 앞으로 그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개인적으로 장 의원님의 개인사의 어떤 계획, 뭐 가정 네. 그런 계획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동대문을 제가 네.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뭐 지하철 개선이라든지 버스 노선 개선과 신설 등을 포함해서 많은 공약들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꼭 그 약속을 지키는 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청년사다리법 등을 실제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니, 그러니까요.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를 너무 일찍 시작하셔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네, 지금까지 항상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온 사람이지만 아이고, 앞으로는 이러세요. 또 열심히 저 자신을 또 가꿔서 네.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근데. 보니까 우윳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훈남이신데. 네. 아니, 근데 저 그냥 여담으로 그냥 가볍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청춘으로 이렇게 국회에 입성하셨으니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동안? 너무 궁금해. 왜 아나운서들끼리 결혼하거든요. 내부에서 찾기는 정말 어렵다. 어려워요? 네. 제가 그러면 소개팅 행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소개팅 행사. 환영합니다. 이런 진짜 쓸데없는 걱정까지 제가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순 없다.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네요. 예.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큰 정치를 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정을 해서 들어드리는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요즘은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예. 반려동물 키웁니까 집에서? 네, 저는 한 번도 신혼이- 키운 적은 없고 신혼인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웠다가 네. 결혼하기 전에 네. 이렇게 하늘로 이제 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키우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집에서 반려동물 역할을 하긴 합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약간 나는 펫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네, 나는 펫. 네, 근데 저 요즘에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뭐 반려묘, 햄스터, 파충류까지 반려동물 종류도 굉장히 엄청나고요. 네.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로 인한 법적인 분쟁도 요즘 늘고 있습니다. 이 반려견 물림 사고부터 맞아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주거시설 분쟁, 그리고 동물병원에서의 분쟁까지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어머 우리 태랑이 아이고 이뻐라 엄마한테 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진 찍자 스마일 사장님, 저 손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의 매일 와서 태랑이 사진을 요리 찍고 조리 찍고 참 꼼꼼하게도 찍거든요. 우리 태랑이가 이 카페 마스코트 아이가. 손님들이 우리 태랑이 예뻐하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가. 태랑이 좋아해준 데는 고맙기만 하구만. 별걸 다 걱정한다니라. 이 궁금 씨는 반려견 태랑이와 함께 카페로 출퇴근하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유난히 태랑이 사진을 많이 찍으며 태랑이를 예뻐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아니 별스타그램에 태랑이를 검색했더니 이상한 사진이 나오네요. 에? 이게 무엇이란가? 우리 태랑이 사진 밑에 이게 무엇이요? 샵! 내 새끼! 샵! 태랑이! 샵! 엄마랑 오래 살자! 뭐야 이것이? 지금 SNS에서 우리 태랑이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니야? 별스타그램에 온통 태랑이 사진뿐이라니까요. 완전 반려견 스타그램으로 사진을 도배했어요. 어쩐지 사진을 요래저래 저래고래 꼼꼼히도 찍는다 했는데 야 나 참 요거 좀 걸쩍지근한디. 결국 카페 사장은 참다 못해 자신의 반려견을 마치 자신의 반려견인 듯 SNS에 올린 손님한테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태랑이 엄마랑 사진 찍을까? 이리온. 저 손님 또 왔네. 사장님, 저 손님 또 태랑이 사진 찍어요. 저기요 손님 저 죄송한데요 태랑이 사진 찍어서 별스타그램에 올리시던디 태랑이 주인인 것처럼 올리시더라고요. 태랑이 주인은 전디요. 앞으로 사진 올리는 거 좀 쪼까 자제해 주시오. 어머머머, SNS 안 하시나 봐요. 인별그램인데 별스타그램이래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강아지 사진을 좀 찍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별스럽게 굴어요? 어머 제가 뒤져본 게 아니고 우리 태랑이를 검색하니까 그짝 별스타가 뜨니까 하는 말이지 않쇼? 아니 왜 남의 강아지 주인인 척 하냐고요. 저 껄쩍지근하게. 아무튼 사진은 이제 올리지 마쇼. 어머 웃겨. 강아지를 유세했다는 거야 뭐야? 그짝이나 남의 강아지로 유세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가만 안 둘 게니까네. 초상권 침해로 나 고소할 거요. 초상권? 개초상? 어디 할 테면 해봐요. 아유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치! 예. 이거 보니까요,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이 참 많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새로워요. 네. 남의 강아지를 네. 자기 거인 것처럼 네. 이렇게 올린 분이 계시나? 어떤 거 올리세요, 두 분은? 저는 인별그램에 이제 네. 제가 사실은 부캐릭터가 네. 영화 평론가입니다. 제가 네? 지금 영화 방송만 3개를 하고 있어요. 영화 좋아해요? 그 영화 관련해서 포스터, 애프터 사진으로 찍어요. 그래서 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포스터에. 그렇게 이제 영화 평론가의 활동을 제 인별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죠. 네. 제가 신준호 선생님 팔로워인데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는 제일 웃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잘하네. 이성혁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출연했던 네. 이제 사진이라든지 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많이 올리고 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합니다. 왜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섭외 섭외? 이용하기 위해서. 아. 네. 네. 근데 네. 성역 없는 행사 전문 네. 방송인 이성혁 씨는 네. 인별그램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섭외가 안 들어오죠. 재밌는 걸 올려줘야. 제대로 앞으로는 좀 재밌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해야 돼요. 예. 좀 이제 코칭을 좀 받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 좀 손길을 네. 좀 네. 나중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안 속의 이 손님은 정말 그 반려견 자랑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는 거죠. 강아지도 초상권이 있습니까? 나 이게 궁금하네. 일단 초상권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제가 좀 내려볼게요. 초상권은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기초로 하는 권리입니다. 인격은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네, 초상권과 비교해서 퍼블리시티권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내 사진을 촬영당하지 않는 것, 아. 공표당하지 아. 않는 것, 그리고 다시 뭐 전시당하지 예, 않는 것, 예.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권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그 인간이어야 하는데 강아지는 아니고. 강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금 현행 민법 98조는 네. 물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제 98조의 2로 네.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데 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다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도 아직 현재까지는 물건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물에 대해서는 이 카페 사장의 네. 소유권이 소유. 행사가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카페 사장님의 네. 이 소유권 행사에 네. 방해가 된다. 이 사진 자체가 네. 이 사진을 내려라라고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아. 네. 법적으로 이 카페 사장님은 네. 그 사진을 내리시오라고 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네. 내가 예쁜 집을 짓고 사는데 네. 우리 집을 누군가 찍어가지고 막 올렸는데 내가 네. 보니까 우리 집이야. 네. 그러면 그거는 물건이잖아, 그냥 집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우리 집을 왜 찍었어요? 내리세요라고 청구하는 거랑 똑같이 강아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물건과 좀 조심스럽긴 똑같이라고 한데. 표현하기는 네. 이제 약간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말씀을 아, 드리자면 오케이. 이 물건에 관한 규정을 네. 준용하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침해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내 강아지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라든지 돈을 벌었다, 경우에는- 만약에. 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내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좀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런데 네. 카페 사장님이 SNS를 살펴봤을 때 손님의 SNS 계정은 이게 보니까 수익성을 위한 계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손님도 그냥 강아지를 좋아해서 남의 집 강아지지만 예뻐서 올린 것 같은 네.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이거 어떻게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안 되고? 수익성을 요구되지 않는 활동을 통해서라도 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 될 때는 하나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내가 뭔가 그 영리적으로 정확하게 금전을 환산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니, 내 강아지가 그렇죠. 아니고 좀 올라갔으니까 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어.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SNS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오케이. 그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요즘에는 미디어에서 동물을 상품화하는 일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동물은 더 엄연히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네. 동물을 상품화하는 일이 옳지 못한 행동인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 동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 이거 좀 여기에 대한 거는 법을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있죠. 동물이니까 초상권이 아니라 뭐 동물 권. 왜 그렇게 안 되냐면요.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권리 행사 주체가 돼야 되는데 동물에게 권리를 주는 거는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줄 수 있지만 동물이 직접 그걸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네네네. 아, 미안합니다. 궁금한 거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저도 화난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네, 거지. 맞습니다. 네네.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이 촬영한 반려동물 사진을 퍼다가 네. 만약에 남의 거를 퍼다가 이걸 SNS에 올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건 괜찮나? 이거는 딱 정확하게 판례가 있습니다. 네.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 법에서 보호하는 이 저작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침해다. 네, 정확하게 반려동물 사진에 대해서 저작물로 판단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이 벌칙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 사건으로 위자료까지 인정이 돼서 위자료가 총 2,570만 원 이렇게 인정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물이 직접 사진을 찍는 경우, 네. 셀카를 찍는 이거 경우 또. 이거 어떻습니까? 계속 파고듭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이제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이 진행이 되기도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원숭이 셀카 사건은 영국 사진가가 원숭이 사진을 찍으려고 어느 섬에 갔는데 원숭이로부터 뺏어가지고. 습격을 당해서 카메라를 뺏겼대요. 네. 그리고 원숭이가 직접 본인의 셀카를 찍은 해프닝이 발생이 됐는데 영국 작가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네. 자기 사진집에 그 사진을 넣어서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네. 이런 일이 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그 어떻게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궁금한 왜 동물에게 초상권을 직접 주면 안 되냐라고 궁금했던 그런 마음처럼 동물보호자선단체에서는 셔터를 누른 동물에게 그 권리를 줘야지 왜 사진 작가가 마음대로 자기 저작물이라고 발표를 하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근데 그 원숭이가 뭐 그걸 알겠어?
저처럼 법조인의 마음은 이 법적인 동물을 보호하는 것과로 별개로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줘서 권리를 실현시키는 행사하는 거는 별개다라고 해서 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무래도 이 영국 작가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제가 계속해서 뭐 어거지인 것처럼 뭐 동물법 같은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네. 이제는 동물이 단순하게 동물이 아니라 맞아요. 반려동물 이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해봤던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법대랑과 함께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성혁 씨. 네, 상혁 지난 없는 시간에 이성혁. 오늘 방송으로 이 법태랑 실세가 되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목표 달성한 것 같은지 어때요? 글쎄요, 2주 동안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네. 것만으로 네. 저는 매우 행복했고요. 예. 네, 계속할 수 있을지는 예. 다음 주에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조금의 욕심 한 스푼. 네,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군군법은 따로 하자라고 했는데 네. 군군법엔 찰떡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 팀장은 네. 앞코너. 앞쪽으로 하고. 예, 그렇죠. 야, 그 둘이 또 쪼개? 아니죠. 프로그램 하나 더 편성을 길게 아, 하는 거죠. 하나를 더. 네네네네. 그럼 시간을 좀 늘리는 걸로.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네. 예. 계획을 따로 해야겠네요. 아이고. 예. 아무튼 두 회에 걸쳐서 저희도 함께 해봤는데, 전 팀장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됐죠. 예. 전 팀장,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성혁 씨가 사실 얼마나 바쁜지 저희도 아니까 여기서 일단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도 짬을 내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차질 없이 방송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신 변호사 2년 덕분에 함께했기 때문에 네. 신 변호사께 감사드릴게요. 자, 법대로 사는 세상이 쉬울 것 같지만 이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대로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외치고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대로!